내수 지금 어때요, 여러분? 밤 9시면 불 시커멓잖아요. 저 태어나서 이런 걸 처음 봐요. 서울에서 60년 이상을 살았는데 벌써 처음 봅니다, 처음. 심각하구나, 이거. IMF 때도 24시 김밥집을 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김밥집 24시가 없어졌어요. IMF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라는 진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바닷물을 마셔봐야 다 마셔야 뭐 한 사발 마셔야 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가락으로 찍어도 짠 줄 알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샤프하시니까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인데요. 빨간 선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 부채입니다. 빨간 선은. 파란 선은 가계부채예요. 자, 보시면 막대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3개 그려놨는데 원래는 맨 우측에 있어야 되는데 일단 꼭지점 왼쪽에 거 볼게요. 113.6%. 기업부채 비율이 평균 113.6%일 때 우리 뭐가 터졌어요? IMF가 터졌습니다. 근데 그때 밑에 파란색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가계부채 비율은 50%도 안 됐어요. 40%대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가게들이 금 모으기 운동하면서 금도 낼 수 있고 그렇죠?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나라를 살렸잖아요. 정치인들이 망가뜨린 거. 무작위로 막 기업체 카르텔 대출해줘가지고, 그죠? 국민들 세금 가지고. 그 망한 걸 우리 국민들이 살려놨어요. 그래서 잘 가고 있어요. 가고 있다가 2008년에는 이제 우리 위기가 아니라 해외 아시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가지고 다시 부채가 올라가요. 유동성이 이제 저하고 장사가 안 되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면 부채 비율이 올라가잖아요. 점점 이자를 못 갚으니까. 근데 가계 부채도 이때 이제 73%가 돼요. 보시는 것처럼 이 상태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죠. 가계 부채가 쉬지 않고 늘어나잖아요. 파란색이 이게 이제 2015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 정책 때문에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경제 상황에 맞춰서 가계부채도 조정이 같이 커플링을 해야 되는데 혼자 이제 부채가 늘어난 거예요. 이걸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유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약간 오버슈팅 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요번에는 여기 끝선을 보시면 가계부채가 105%를 넘고 나니까 전 세계에서 막 회자가 되는 거예요. IMF에서 막 경고하고 뭐하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정책자금 들이고 대환대출 막 했던 거 기억나시죠? 대환대출 금리를 안 낮춰주면 연체될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이번 정부 들어서 대환대출 많이 해줬잖아요. 그 이자 낮춰주니까 낮은 이자로 바꿔주니까 그나마 버텨가지고 조금 낮춰진 거예요, 이게. 101.5%로. 근데 100% 넣으면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기업은 또 어때요, 보시면. IMF 때보다 더 높아요. 124예요. 그러니까 IMF 때의 부채 비율보다 지금 가계 기업할 것 없이 몽땅 다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다가올 일은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피케티 인덱스라고 있어요. 피케티 인덱스가 한 수치로 7 정도 8일 때 일본 버블 터졌고요. 미국은 6도 안 될 때 터졌고요.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 피그스 사태 있잖아요. 그리스. 이 친구 나라 중에 포르투갈이 그때도 한 7. 이때 다 터졌어요. 그럼 7이라는 숫자가 위험한 가이드예요, 임계점. 피케티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근데 우리가 11.6 찍었습니다, 작년에.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를까요?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건 기업체들이 튼튼한 거, 뭐 삼성,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2차 전지가 좀 버텨줘서 이게 유지가 되는 거지. 내수 지금 어때요, 여러분? 밤 9시면 불 시커멓잖아요. 저 태어나서 이런 걸 처음 봐요. 서울에서 60년 이상을 살았는데 벌써 처음 봅니다, 처음. 그럼 제가 느낌이 어떻겠어요? 심각하구나, 이거. IMF 때도 24시 김밥집을 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김밥집 24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릴 말씀은 이 그림 하나로 현재 상황이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건 또 뭐예요? 여기서 조정이 되고 뭐 일을 겪고 나면 우리가 또 안정적인 부채도 진정하고 뭐 이렇게 빚잔치라고 하죠. 빚잔치 하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딱 바닥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려갈 일이 없잖아요. 이제부터 올라가잖아요, 다시. 그런 시대가 오기 직전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뭐 장밋빛만 보시지 마시고, 이게 또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우리 IMF 보상은 3년밖에 안 올렸거든요. 2008년도 3년밖에 안 올렸고, 지금이 만약에 IMF보다 더 힘들어서 어느 트리거로 인해서 일이 터진다 해도 5, 6년이면 또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좀 힘들잖아요. 그거를 미리 예측하시고 무리해서 지금 자산 투자하시는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충분히 조정된 거에 대해서만 조금 공격적으로 접하시지, 조정되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없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고 다가서는 건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측 가능한 비합리적인 행동과 충동적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네. 끊임없이 제기되는 건설사 위기설 상황은 어떤가요?
최근 뉴스를 뭐 못 보신 분도 계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롯데건설은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예전에도 땡땡한 뭐 건설사 3-4개가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위험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데 롯데건설이 이번에도 그 만기 그 유동성 그 자금을 갖다가 상환해야 되는 시기가 왔었어요. 돈이 부족해가지고 또 롯데건설 뭐 포함해서 약간 위기가 오지 않나는 그게 막 나올 때 다행히 잘 맞춰서 했는데 돈을 메꿔서 다행히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파산 태형처럼 그걸 넘겼습니다. 잘 돈이 워낙 액수가 크지만 워낙 큰 그룹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 여러분 뉴스에서 들으셨잖아요. 롯데 시그니타워 그거를 담보로 맡겼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 다르잖아요 예전이랑. 그런데 그 와중에 어제 기자 뉴스에 또 뭐가 나왔냐 그 얘기는 아실 거고 롯데건설 현장에 한 30-40개 돼요. 2군데만 빼고요. 어젠가 그제부로 일단 공사 중지 걸었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신사임당 식구들은. 그게 이제 뉴스가 어떻게 나왔냐면 많이 안 퍼졌어요 아직. 하청업체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연말까지 해서 그 돈 갖고 또 연말 뭐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12월 중순에 딱 끊기니까 연말이 춥잖아요 갑자기. 인부들은 또 어떻겠어요? 일주일 단위나 이렇게 주봉이라 그러나요? 받으시는 분들 꽤 계실 텐데 연말이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일이 갑자기 끊기니까. 그래서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 그 하청업체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건설 전문 계통 언론사가 그거를 보도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보도 보자마자 이제 조금 알아봤더니 건설사는 이렇게 답변을 해요. 우리 직원들 연말에 한 열흘 정도 전체적으로 조금 뭐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휴가를 보냈다. 근데 이게 말이 웃기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들어도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진짜 그러면 천만다행이겠지만 근데 하청업체들도 미리 알고 있었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뭔지 모르지만 좀 나쁜 놈이 꿈틀대고 있지 않나? 아직도 위기나 리스크들이 정리되지 않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롯데가 그 정도니까요. 그러면 중소건설사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부도나고 있습니다. 부도나고 있고 이 건설 현장을 하다가 부도가 나게 되면 이 사람은 아웃이잖아요. 그러면 또 건설 하나 차려요. 이걸 싸게 인수해서 사업을 이어서 가고 싶어가지고 딴 사람하고 대체해가지고 또 설에 숨기는 것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 부도 수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한데 부도가 나서 이게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땅인데 건설비가 100억이라서 250억에 분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장에서는 200억에도 안 팔려요. 그러면 땅값이 내려오고 건설비는 그대로잖아요. 그래야 이게 거래가 되고 또 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 내려온 걸 가지고 부동산이 좋게 돌아올 거라고 예측해가지고 이 원래 하던 사람들이 이 회사 버리고 따로 법인세라도 얘가 얘를 인수를 해요. 조금 싸게. 그 얘가 해결이 돼야 안 되죠. 붙들고 있으니까 가게를. 그런 현장이 많아요 지금. 이 현장들이 그러면 올해 말고 내년 상반기 가면 제가 볼 때 추풍낙엽처럼 지방은 지금 많이 힘들고요. 이 50대 30대 건설사도 그중에서 한 10에서 30%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터지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11년에 저축은행 11개 부도난 것처럼 그런 조그만 큰일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시장이 냉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상황 파악되실 거라고 봐서 건설사들은 좋지는 않습니다. 상태가 건설사들이. 그리고 이 얘기 안 드린 것 같은데요. 대형 건설사들이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는 개발하면 돈을 버니까 한 현장에 투입된 인원이 뭐 시장 조사하고 사업 계획 잡고 이런 팀이 한 5명에서 10명이 한 팀이 사업장을 관리를 해요. 그 팀이 모자르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좋으니까 또 뽑잖아요. 제가 아는 바로 땡땡 건설회사 메이저입니다. 3군데 정도가 제가 다 거기 강연을 갔기 때문에 알아요. 소통하고 있으니까. 도리어 저한테 물어보죠. 시장 상황을. 그럼 프로젝트 팀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팀이 적은 데는 벌써 30% 정도 없앴고요. 많은 데는 한 70% 정도 없어졌습니다. 직원들이 소리 없이 해고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좋아질 것 같으면 해고할 일이 있나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건설사들의 앞날에 대한 근데 그동안 좋았잖아요. 10몇 년 동안. 그리고 안 좋은 거 지금 한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2년 더 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사이에 이제 정리되기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 그건 당연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름을 계속 들고 가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다 같이. 고름이 터져야, 그러면 땅값이 내려오면 분양가도 내려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신규 분양하면 분양이 또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 시장을 지금 정부가 억지로 PF를 억지로 막다 보니까 이게 오도 가도 못하고 갇힌 거예요, 시장에. 정말 잘못된 어떤 정책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건설사 위기는 진행 중이다. 언제 또 어떤 것들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정부 대출 정책 발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지금 요 그림을 제가 정량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스트레스 DSR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 그림처럼 이 엊그제 이제 발표한 내용의 어떤 요약입니다. 모든 금융업권 가계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년 7월에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거고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이거는 뭐냐면 심사 강화되는 겁니다. 완충자금 부과 이런 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시건전성 강화 대책, 이게 규제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수도권은 전방위적 대출 억제 기조 유지, 전체 증가폭 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원칙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연간 계획을 초과한 은행에는 좀 제재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게 지금 엊그제 금감원의 입장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여기서 더 가계대출이 심각하게 늘으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투트랙으로 지방은 좀 풀어줘. 지방 미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출을 좀 완화해 주는데 수도권은 조금 제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이렇게 많이 안 풀릴 것 같고, 금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중에 하나 있는데, 여러분 전세대출 금리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전세대출 금리가 싸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 뭐 2, 3%. 요새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지금 4에서 5%입니다. 코로나 때 금리가 아니고요. 미국 금리 인상할 때 전세대출 금리가 3%대였다가 갑자기 6%까지 간 거예요. 그때 전세 어땠어요, 여러분? 역전세 났잖아요. 그리고 전세대출 금리를 더 안 높일 수가 없는 게 허그가 자꾸 그 돈이 펑크가 나잖아요. 주택도시보조공사. 전세 사기 문제 막 복잡하잖아요. 그 자꾸 돈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 갖고 자꾸 떼우면 안 되잖아요. 매년 3, 4조씩 지금 대위 변제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대출 규제를 쉽게 풀어줄 상황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고, 정부도 알고 있고, 왜 내수가 점점 더 줄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또 올해 저금리 국민세금 이자 차액 보전 투입해서 일부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분들이 중저가라도 좀 매입할 수 있게 했을 때, 그분들이 지금 전세 사는 분들이라면 대출을 더 받으면 당연히 이자를 더 내겠죠. 그럼 국내 소비는 당연히 더 줄겠죠. 양면의 칼날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대출을 더 했다가는 내수 완전히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이 너무 죽을 것 같으면 조금 풀어주겠지만, 안 죽고 또 버티면 또 째고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여기서 예전처럼 더 펌핑할 수 있는 정책을 피면 정말 국민들이 이거 용서 안 하겠죠, 이번에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탄핵 이후에 만약에 진짜 순조롭게 돼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또 집값을 펌핑하겠다고 얘기하는 대통령은 찍어줄까요? 국민들이? 요번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각에서는 뭐 유주택자가 60%라니까 뭐 유주택자 위안 정책을 쓴다 그러지만, 실제 내용을 들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유주택자 중에 대부분은 1주택자예요. 유주택자가 1,300~400만 중에 300~400만만 빼고 1,000만 정도는 1주택자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주택자 중에 자식이 둘이면 집값 올라가면 안 좋습니다. 세금만 더 내고 애들 둘 집 사게 되면 이 한 집은 3억 올랐지만 두 개 집은 6억 더 내야 되잖아요. 계산 나오잖아요. 그러면 똑똑한 대선 후보라면 그걸 계산해 보겠죠. 이젠 그게 아니구나. 결정적인 건 또 뭐예요? 지금 선거의 캐스팅 보드는 젊은 층이에요. 젊은 층의 유주택자 비율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얘기 정리됐잖아요. 어떤 바보가 여기서 유주택자 들먹이면서, 캐스팅 보드가 젊은 층인데, 제가 볼 땐 정책 방향이 이제 그쪽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정책 방향은 공급 확대도 이어지고 정책 방향도 그쪽으로 가고, 약간 중도적인 입장이지만 하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어느 후보가 나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시장 정책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예전처럼 펌핑을 하진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특히 우리 시청자분 중에 갭 투자 여러 군데 한 분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나마 천만다행인 게 기존에 분양받은 거에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약간의 상쇄 효과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부분에서 욕심내지 마시고 잘 판단하셔서, 뭐 집이 두세 개 있다 그러면 정말 레버리지 관리하셔야 돼요. 아니면 순간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면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동시에 다 털립니다. 한 군데 펑크 나면. 그런 일이 있으니까, 또 무주택자분들은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